자, 9시 됐으니까 시작을 할까요? 네. 자, 우리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함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하고 들어갔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함수는 relation 관계의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집합 X에서 Y로 가는 매핑이죠. 매핑. 매핑이 이 함수다라고 그랬고요. 사실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릴레이션인 거고 쌍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X에 있는 원소 하나랑 Y에 있는 원소 하나를 어떤 쌍을 짓는 것. 이게 바로 매핑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매핑이다라고 하는 것만 필요한 건 아니고 X의 원소가 Y의 원소 하나에 대응되는 관계죠. 그러니까 X 하나가 Y 두 개로 양다리 거치면 안 돼. 그죠? 근데 이제 반면에 Y는 양다리 거칠 수 있죠. 두 개의 X가 같은 Y로 매핑이 될 수 있어.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정의된 게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럴 때, 매핑되는 요 X, 집합 X를 정의역, 그 다음에 집합 Y를 공변역, 코도메인, 정의역은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공변역 중에서 실제로 X의 원소와 매핑되는 원소도 있고 뭐 때로는 매핑이 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그런 원소도 있겠죠. 공변역 중에서 그래서 치역이라고 하는 정의는 제너럴하게 공변역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가 되는데 X와 매핑 관계를 갖는 Y들로만 이루어진 집합들. 그러니까 공변역과 치역의 차이는 공변역에서는 매핑이 안 된 것들은 다 뺀 게 치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레인지, 도메인 레인지. 그래서 보통 도메인, 코도메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도메인과 레인지를 가지고 뭐 이제 함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함수 F는 도메인 X로부터 대문자 X로부터 레인지 로 가는 레인지 무슨 집합으로 가는 그런 함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함수가 모든 원소가 다 매핑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X에 모든 원소가 매핑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토탈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파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통 토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 가능한 거고 이제 파셜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면은 뭐 루트를 씌울 때 루트는 양의 실수인가요? 양의 실수도 되는 거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거지 음의 값에 대해서는 루트가 정의되어 있지 않죠.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이메이지너리 넘버, 뭐 허수 뭐 이런 걸 이제 배우면 또 음수에 대해서 루트를 또 정의를 하고는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뭐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이제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 안 돼 있는 그런 x의 원소가 있으면 이제 파셜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한 연산이 있었어요. 함수에 대한 연산.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를 하는데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혹은 여기 이제 빠져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노트 곱에 대한 연산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P 연산자가 함수인가요? P 연산자가 P 연산자가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F 플러스 G, F 덧 G 뭐 이런 거를 뭐 함수에 대한 뭐 합이다, 함수에 대한 뭐 곱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성질로 단사함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전사함수가 있었죠. 인젝티브, 서젝티브. 그 두 개를 합하면 바이젝티브, 양방향으로
원투원 커레스폰던스. 그래서 이제 원투원 커레스폰던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원투원 커레스폰던스를 이루는, 그러니까 함수는 어떤 x에서 y로 가는 맵핑이라고 그랬잖아요. x와 y. 그래서 x와 y 사이에 어떤 전담사 함수가 있으면 그 전담사 함수라고 하는 거는 x와 y를 1대1 대응시키는, 사실은 다른 거지만 알고 보니까 어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전담사 함수, one-to-one correspondence. 그러니까 one-to-one correspondence는 그냥 겉보기에는 같은 줄 몰랐는데, 겉보기에는 같은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구조가 같네. 알고 보니까 구조가 같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이그젬플들이 교재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었으면 하는 함수가 이제 해시 함수였었죠. 해시 함수. 여기까지가 이제 5.2절 함수의 기본 개념과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합성함수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또 이렇게 쓰죠. 합성함수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작게 그려야 되는데, 아무튼 동글뱅이, 동글뱅이. F 합성 연산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해놔가지고 이거는 이제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하는 연산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F 하고 합성 연산자 G.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뭐 아이디어는 사실은 앞에 우리가 릴레이션, 관계에서 합성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써봤어요, 이미. P 연산자가 릴레이션이다. 그랬을 때 합성 연산자를 적용을 하면 그 결과로 나오는 관계, 릴레이션이 뭐 어떻게 정의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거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사실은. 함수가 릴레이션의 스페셜 케이스 있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G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where F라고 하는 거는 뭐 X에서 뭐 Y로 Y에서 뭐 Z 집합 Y에서 집합 Z로 가는 뭐 어떤 그런 매핑이다라는 매핑인 함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G가 X라는 집합의 원소를 Y라는 집합의 원소로 매핑하는 그런 함수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했을 때 F와 G라는 함수 두 개 함수를 P 연산자로 해서 합성을 하는 연산, 동글뱅이. 이것도 알아야지. 컴포지트 펑션. 이거 영어 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합성이라는 말은 컴포지션. 뭐 우리가 컴포지션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음악을 작곡하는 것도 컴포지션인 걸 알고 있고, 글 같은 거 쓰는 것도 컴포지션인 거죠, 그죠? 여기서는 합성하는 거. 두 개 함수를 합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연산자. 이렇게. 그러면은 요 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 G예요, G. G. G를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이제 X에서 Z로 가는 그런 매핑이 되겠고요. 정의를 하자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집합 대문자 X에 속하는 어떤 원소 소문자 X가 주어졌을 때 G를 먼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G라는 함수를 X가 적용할 수 있죠? 왜?
g는 x를 어떤 다른 집합으로 매핑한 함수니까 g라는 함수를 요 소문자 x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원소가 결과로 나오겠습니까? y라는 집합에 어떤 원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y라는 집합의 원소에다가 뭘 또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f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적용 요렇게 매핑 시키는 거야. x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x를 이렇게 x라는 원소를 이렇게 매핑시키는 그런 매핑을 여기 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되게 뭐 별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심플한 이야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했죠, 제가.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쉽죠? 여기도 순서가 바뀌었네. 나는 여기 F가 동글뱅이 앞에 나오고 G가 동글뱅이 뒤에 나오는데 헷갈리게 내가 설명했네. 이거 순서가 지금 제가 설명한 순서랑 바뀌었어요. G하고 F가 여기 교재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동글뱅이 앞에 있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거 먼저 적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F, 여기 뒤에 있는 게 F야. 그래서 F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Y의 어떤 원소가 나오죠? fx. 그러면 거기다가 또 G를 적용을 한 거. 한 번 적용하고 두 번 적용할 거를. 그래서 X를 점프해가지고 GFX에 매핑을 시키는 거야. 그게 바로 합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혀 뭐 어려울 거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주의를 해? 합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쉽게 아셨을 것 같고요. 요 예제 5.19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합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요 예제 5.19를 풀어봄으로 해서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제 이맥스 에디터로 스위치를 지금 화면 전원 스위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보세요. 이거 띄워놓으세요. 이 슬라이드.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5장 슬라이드에 18페이지,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203페이지의 하단 예제 5.19를 일단은 보고 계세요. 저는 화면 스위치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제 5.19 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F를 뭐로 정의를 했자면 여기서는 이렇게 정했네요. EX 플러스 1 이렇게 정했고 G Y라고 할까요? X라고 할까요?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헷갈릴까 싶네. X의 제곱 이렇게 제가 썼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 일단 합성에 대한 예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 헷갈리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2학년 1학기면 C 언어 프로그래밍을 들었나? 여러분들 C 프로그래밍 정도 들었어요? 채팅창에 한번 들었으면 네라고 답을 해주시겠어요? 안 들었으면 아니요라고 하시고 지금 듣고 있죠? 강진호 학생도 아니요라고 답했지만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강진호 학생. 혹시 수강 신청을 안 했나? 강진호 학생. 수강 신청 못했어? 제때 못 들으면 막 골치 아픈데. 다음 학기 때, 혹은 여름 학기 때도 아마 그 계절 학기 때도 열릴 수 있으니까 빨리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의존성이 있어가지고 그 과목을 안 들으면 또 다른 과목 듣기에 약간 또 불편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지역 변수라는 요거 들었죠? 지역 변수. 한번 채팅창에 남겨보실래요? 지역 변수라는 이름을 C 프로그래밍 들을 때 들어본 적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학 함수인데 우리가 이제 C 언어로 한번 작성해 볼까요?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괜히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갑자기 드네. 근데 가끔 이런, 자, 그래서 C 언어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면, int, 뭐, f, int x, 뭐 이렇게 작성하죠, 그죠? 이렇게 하고, return 해가지고,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첫 번째 함수고, 두 번째 함수는 이름이 g니까 int x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C언에서 이 정도는 작성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서 아직 함수를 안 배웠을라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x, 요거 x는 혹은 뭐 여기서는 이제 필요가 없지만 뭐 이렇게 이제 변수 선언을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쓰지는 않지만 뭐 캐릭터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지역 변수라고 그러죠. 지역 변수. 그리고 요거를 인자라고는 하는데 요것도 지역 변수예요. 사실상 지역 변수. 따라서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하고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가 이름이 같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얘랑 얘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얘는 경기도 광주고 여기는 전라도 광주란 말이야. 광주 광역시란 말이야. 어떻게 경기도 광주와 광주 광역시를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두 개가 다른 광주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x하고 요 x는 다른 x예요. 혼동하면 안 돼. 요 x랑 요 x는 다른 x다. 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좀 코멘트. f의 x와 g의 x는 비록 이름이 같지만 실체가 다른 것이다. 실체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뭐 이제 강조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까지. 자 이제 그랬을 때 뭐 구해봐라 그러자면 이것도 한번 구해보고 이거 뭐냐? 이게 뭐냐? 또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연습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x를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여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름이 같으면 여러분들도 헷갈리니까 요거 이름을 똑같이 일관성 있게 바꿀게요. 요것도 이름을 Z로 한번 바꿔볼게. 그래야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F의 G의 Z 이거였죠? 이건 뭐죠? G의 F의 Z 이거죠? 자, F가 뭐예요, F? 여기서 F. G부터 해볼까, G? G가 요거죠, G? G. 그러니까 여기 Y 대신에 지금 Z를 준 거죠, 그죠? 어떻게 되죠? F의 Z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F의 Z잖아요, F의 Z. 그러니까 X에다가 Z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EZ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G의 EZ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의 X에다가 요거 전달해 준 거죠. Z의 제곱을 X에다 전달해 준 거야. 그러니까 2에다가 Z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G의 Y에다가 EZ 플러스 1을 준 거예요. 따라서 EZ 플러스 1의 을 제곱을 한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 이제 플러스면 어떻게 됩니까? 2의 Z의 2승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2Z 플러스 1이니까 4의 Z의 제곱 더하기 4Z인가? 잠깐만 헷갈린다. 2Z. 내가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풀이하려니까 잘못했다. 이거 맞죠? 틀린 거 있으면 혹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EZ 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합성을 피연산자의 순서를 바꾸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래서 함수 합성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함수 합성 연산은. 그래서 그런 재미난 example인 것 같고요. 근데 함수의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해요. 함수의 결합 법칙. 근데 합성된 거죠. 결합법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제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괄호예요. 괄호를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뭐 이게 바로 결합 법칙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FOGOH 세 개의 함수를 합성을 한번 해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세 개를 그럼 합성 연산자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합성 연산자 두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요걸 먼저 적용하든지 아니면 요걸 먼저 적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요렇게 하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든지 뭐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합성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다란 이야기예요. 이게 같다는 이야기예요. 괄호를 앞에 두느냐, 괄호를 뒤에 두느냐 아무 상관없어. 네가 원하는 순서대로 해. 따라서 괄호의 위치에 상관없으므로 우리가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괄호 위치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놓든 뒤로 놓든 어차피 뭐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FOGOH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이야기 아시겠죠? 결합 법칙.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함수에 대한 결합 법칙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떠한 유형의 결합 법칙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해당하는 연산에 대한 괄호를 뭐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상관없이 안 변한다. 그 결과는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게 결합 법칙이에요. 따라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괄호의 위치에 상관이 없으므로 연산 결과가 뭐가 상관없냐? 연산 결과가 합성 연산자의 연산 결과가 괄호 위치에 상관이 없으므로 괄호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괄호를 안 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합성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재밌는 성질이 이 정리 5.1이네요. 정리 5.1. 아이고. 5.1이네요. 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정리 5.2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언급만 좀 하십시다. 5.2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되자면 F가 X에서 Y로 가고 G가 Y에서 Z로 갈 때 F와 G가 단자함수이면 G와 F를 합성한 것도 또 단자함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와 G가 전사 함수이면 G의 F도 전사 이게 지금 교재는 이게 G를 꼭 앞으로 해놨구나. 그냥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상관없는데 상관없을 것 같은데 G가 당연히 전담사 함수이면 G도 전담사 함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단사함수, 전사함수, 인젝티브 펑션, 서젝티브 펑션, 바이젝티브 펑션에 대한 정의를 잘 알면 쉽게 정리 5.1을 납득할 수 있을 거고 또 뭐 증명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정도 하면 5장의 3절 합성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5.4절 뭐 여러 가지 뭐 함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아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함수. 자, 여러 가지 함수가 이야기 나오는데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해볼까요? 스위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출석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구나. 지금 43명이니까 41명 들어온 건데.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함수 이러면서. 그래서 항등 함수라는 이야기죠. identity function. 그냥 x를 받으면 x를 그냥 주는 거죠. 결과를 내는 거죠. x를 받으면 x를 내는 그런 함수, 항등 함수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실까요?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이다. 그러면 x의 3승을 하면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이죠. 0의 3승은 0이고 1의 3승은 당연히 1이고 그러니까 이 집합 x에 대해서는 이 함수가 항등 함수겠네. 재미있는 항등 함수죠. 그렇게도 한번 문제를 내볼 수 있겠다. 이 집합을 줘주고 이 집합에 대해서 항등 함수 그러면 이걸 써버리겠네. 이걸 써버리겠네. 재밌는 문제는 아니겠네. 그래서 항등 함수라는 이야기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 다음에 역함수, 인버스 펑션, x라는 집합에서 y로 가는 이제 전담사 함수가 일단은 가정이에요. 전담사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전담사 함수는 어떻게 돼요? 원투원 커레스판던스죠. 요거 입장에서도 당연히 함수니까 y가 하나하고만 매핑이 되는 거죠. 요 하나가 x 하나가 요 소문자 x 하나가 두 개의 y로 매핑이 돼버리면 일단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로 매핑이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또 y 입장에서는 전담사 함수면 이게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그래서 y 입장에서 사실은 두 개의 x하고도 뭐 매핑 관계가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전담사 함수예요 라고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하나의 x하고만 x로부터 매핑되는 그런 y예요. 따라서 x에서 y 쪽으로 갈 때도 유일한 매핑이고 또 y에서 x로 돌아갈 때도 유일한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담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y에서 x로 돌아오는 그런 역관계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를 뭐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담수 함수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그 역관계, 돌아오는 그 매핑, 돌아오는 매핑을 역함수라고 하자. 왜 이게 함수가 됩니까? y에 대해서 두 개의 x가 매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라는 조건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함수를 역함수, 인버스 펑션이라고 그러고 요 인버스 펑션은 당연히 f라고 하는 주어진 전담사 함수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걸 뒤집어가지고 매핑 관계를 x에서 y로 가는 매핑 관계를 뒤집어서 y에서 x로 가는 그런 매핑 관계를 만드는 거니까 f하고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역함수를 f의 인버스다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다. 뭐 어려운 거는 없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전담사 함수를 invertible fun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invertible function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5.25를 한번 풀어볼까요? x가 1, 2, 3이고 y가 x, y, z일 때 함수 f를 어떻게 정해지냐면 2를 z로 매핑하고 그죠? 그다음 2를 x로 매핑하고 3을 y로 매핑하는 이런 함수가 되는데 이 함수가 가역 함수냐라고 물어보면은 전담사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전담사 함수면 되는 거죠. 전담사 함수면
그래서 전담수 함수 맞죠? 왜냐면은 일단 함수고 그 다음에 일단 단사함수죠, 단사함수.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것들이 겹치지 않죠.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y에 있는 모든 원소들로 가는 매핑이 다 있죠. 빠진 거 없이. 그러니까 전사가 되는 거죠. 서젝티브가 되는 거죠. 단사는 겹치는 거 없이 매핑이 되는 거고, 그죠? 1, 2, 3이 따로따로 다른 y의 매핑이 되니까. 따라서 전담사함수 맞아요. 그러면 전담사함수면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존재하느냐? 당연히 z는 1로, x는 2로, 뭐 y는 3으로 매핑하는 그런 역함수를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역함수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다시 이맥스 에디터로 다시 좀 용어만 쭉 한번 늘어나 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컨스탄트 함수, 상수 함수 모든 x의 원소에 대해서 하나의 원소만 매핑하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바로. 요 모든 x 집합에 대해서 5로만 지금 매핑하고 있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요거를 상수 함수다, 컨스탄트 펑션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전혀 뭐 어려울 것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컨스탄트 펑션 요거는 단사함수 아니죠. 두 개가 같은 원소로 지금 매핑이 되니까 두 개의 x가 전사함수도 아니죠. 왜? 1, 2가 빠졌잖아. 1, 2나 7로 가는 매핑이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단사함수도 아니고 전사함수도 아닌 그런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성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함수인데 특성함수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함수를 이해하기 전에 왜 특성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더 이 특성 함수에 대해서 잘 납득이 갈 겁니다. 어떤 성질을 갖는다. 어떤 성질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70cm 이상이다. 170cm 이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성별이 남자다, 뭐 성별이 여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뭐 대학생 뭐 3학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게 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특별한 속성, 성질, 뭐 특성, 뭐 어떤 용어를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을 갖는 대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학교 3학년이다, 뭐 남학생이다, 뭐 여학생이다, 뭐 짝수다, 뭐 홀수다, 뭐 3의 배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로 나타낼 수 있자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그런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 남학생이다라고 하는 성질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아놓은 전체 학생들의 집합에서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집합만 우리가 따로 떼냈어요. 그러면 그 집합이 바로 우리가 남학생이다라고 하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한 거죠. 집합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인 것으로 우리가 남학생이다라고 하는 성질을 표현한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대학교 3학년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전체 집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휴학한 학생들도 뭐 포함해서 그건 또 복잡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전체 집합을 해놓고 3학년인 학생들만 집합으로 따로 모아놨어요. 그러면 바로 그 집합이 3학년만 모아놓은 그 집합이 바로 우리가 3학년인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번,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3의 배수, 3의 배수라는 성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를 집합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그러면 전체 자연수의 집합이 있어요. 뭐
0부터 시작할까? 1부터 시작할까? 아무튼 1, 2, 3, 4, 5, 6, 7, 8 전체 자연수의 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 3의 배수인 숫자들만 따로 집합을 모아놨어요. 3, 6, 9, 12, 15, 18, 21, 24, 27인가? 27, 30 이렇게 그런 3의 배수들인 숫자들만 자연수에서 떼어내서 이렇게 집합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집합이 바로 3의 배수들만 포함하고 있는 그 집합이 바로 3의 배수다라고 하는 성질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제가 어떤 성질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이 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채팅창에 네라고 답을 해주시고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아니요라고 답을 좀 해줘 보세요. 오케이. 자,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 거를 집합으로 어떤 그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 그 성질만을 갖고 있는 원소들로만 구성된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어떤 성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가지 수학적인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 특성 함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전체 집합 U가 있고 임의의 부분 집합 S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 집합 S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부분 집합 S에 어떤 원소가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들로만 구성된 게 바로 부분 집합 S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3학년 학생 전체 집합 U가 전체 우리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하면 뭐 S가 뭐 3학년인 학생들만 모아놓은 걸 수도 있고요. 또 뭐 이게 U가 뭐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S가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인 숫자 3, 6, 9, 12 그것들만 모아놓은 집합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성질을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특성이 되는 거예요. 특성. 그래서 특성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성질 어떤 특성.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 집합 S로 규정되는 성질, 특성을 함수로 이번에는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함수로 표현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를 FS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표기법을 정의했고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X 요 FS는 전체 집합 U에서 0과 1, 0은 뭐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성질이 아니다. 그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성질이 아니다라는 뜻이 0으로 매핑하면 아닌 경우에는 0으로 매핑을 하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원소라면 1로 매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래서 이제 Y의 집합이 코도메인이 0과 1이 되는 거고요. 레인지가 0과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S의 특성함수 FSX는 그 X, 소문자 X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그 집합의 원소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 X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맞다라는 뜻의 1로 매핑을 한 거고 그렇지 않다. X가 S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소문자 X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으로 매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된 함수를 특성함수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특성함수는 항상 이런 폼이겠죠. 전체 집합에서 그 특성을 갖고 있지 않던지 0으로 매핑해서 1로 매핑해서 그 특성을 갖고 있든지 그래서 특성함수는 항상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것이고 그 특성이라고 하는 거를 규정짓는 S라는 어떤 집합이 주어져야지만 F를 정의할 수 있겠죠. 당연한 이야기지.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떤 특성을 이야기할 때 집합으로 부분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특성 함수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요. 특성 함수로도 우리가 성질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이야기하면 되고 예제 5.27은 별로 그런 인투이션, 그런 직관을 제공하지 않은
별로 좋은 예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2, 3, 4, 5, 6이나 1, 2, 7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예제를 만들었었더라면 더 좋은 예제가 되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 저자분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특성 함수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이거 배웠죠? 이거 잘 보이나? 자, 그래서 요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뭐 바닥 함수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나? 그냥 플로어 펑션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영어로 배웠을 것 같지는 않은데 플로어 펑션이죠. 이게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바닥 쪽에가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이 기호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니은이라고 하는 모양인가? 아무튼 여기는 좀 위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 위쪽이니까 뭐 천정이란 이야기인 것 같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 그래서 ceiling function, 뭐 floor function 뭐 이렇게 돼 있고요. ceiling function과 floor function은 정의는 이런 거죠. 먼저 바닥 함수 floor function은 요 주어진 x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까운 정수죠. 가장 가까운 정수. 근데 가까운 정수는 아래쪽에서 가까울 수도 있고 위쪽에서도 가까울 수 있죠. 두 개가 있잖아, 정수는. 근데 이제 플로어는 아래쪽에서 x보다 작은 수니까 아래쪽에서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고려해가지고 가까운 정수가 플로어 펑션이고 반대로 이제 실링 펑션 천정함수는 x하고 가까운 정수라고 하는 거는 플로어 펑션은 똑같아요. 근데 x보다 큰 수, 위쪽에서 와야 돼요. 더 큰 쪽에서 접근을 해왔을 때 x에 가장 가까운 정수가 ceiling 펑션, 천정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greatest integer function, 뭐 least integer function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건 이제,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요 예제 중에서, 이게 참, 직관적이고, 괜찮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셀링 펑션들을 많이 이런 식으로, 예제 5.32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셀링 펑션을 꽤 많이 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보세요. 70비트 데이터를 우리가 전송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70비트 데이터가. 그러면 몇 바이트가 필요하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 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한 바이트는 8비트. 이건 알아야 돼, 이제. 여러분들 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비트가 뭐냐? 또 누가 또 물어보면 비트가 뭐냐? 물어보면 비트는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이렇게 또박또박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과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 그래서 0과 1, 뭐 참과 거짓, 뭐 남과 여, 또 뭐가 있을까? 뭐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한 비트로 표현할 수 있죠? 두 개의 정보잖아요. 뭐 있고 없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이제 비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70비트고 몇 바이트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70을 그러니까 한 바이트가 8비트라고 했으면 70을 8로 딱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러니까 나머지가 제로면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답이 바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딱 안 떨어지죠. 70을 8로 나눴더니 8.75란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은 8바이트가 필요한 건 알겠죠. 근데 0.75개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0.75개 이런 건 없어요. 0이면 0이고 1이면 1이고 2개면 2개고 3개면 3개지 중간쯤에 어중간하게 뭐 0.23개 뭐 1.45개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0.75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도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한 바이트를 더 더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8.75라고 하는 숫자에 가장 가까운 숫자 1에 8.75보다는 더 큰 수여야 해요. 작은 수로 하면은 표현 못하는 비트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8.75의 ceiling 펑션, 천정 함수를 적용하는 게 이때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8.75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9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70을 8로 나누고 그거에 ceiling 펑션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ceiling 펑션의 용도로서 아주 적절한 그런 용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iling 펑션에 대한 좋은 예제를 꼽아봐라. 그러면 5.32를 뽑을 수가 있겠. 저는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함수 여러분들 잘 아시죠? a의 x승. 그 다음에 뭐 로그 ax 요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대되는 개념. 지수가 이렇게 급박하게 증가한다고 하면 로그는 이렇게 완만하게 또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제가 따로 뭐 설명을 안 해도 지수 함수, 뭐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지수 함수를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급박하게 굉장히 급박하게 증가하는 모양새를 두죠.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이태원 클럽에서 조금 노시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또 감염된 분이 또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됐죠? 1차 감염, 2차 감염, 뭐 이렇게 3차 감염, 4차 감염까지 했다라고 질병관리본부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리포트를 했죠. 그랬을 때 3차, N차 감염이 되는 거죠. N차 감염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N차 감염이 됐을 때 정확하게 한 사람으로부터 N차 감염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3차 감염이 됐다. 쉽게 N차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3차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3명이 감염이 됐다는 게 아니죠. 4차 감염이 됐으면 4명이 감염이 됐을까? 이게 아니죠. 어, 한 번에 각 차수별로 2명씩만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차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3성 8명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한 번에 2명이 감염이 됐다면 만약에 한 번에 3명이 감염이 됐다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3, 3은 9, 3, 27이죠. 27명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3차 감염에. 그러니까 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다음에 4명이 되면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16 곱하기 4는 64인가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는 거죠. 한 번에 각 차수별로 몇 명이 동시에 감염이 됐느냐, 요 숫자가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더라도 전체 감염자 수는 지수승만큼 급박하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N차 감염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거가 이렇게 지수 함수가 여러분들 지금 스트리밍하는 이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증가를 할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고 하는 거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N차 감염하고도 연관돼서 지수 함수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는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로그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로그 잠시만요. 로그 함수 그래프만 한 번만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그 그래프하고 구글링을 한번 했는데요. 잠깐 스위치를 이용하겠습니다. 로그에 대한 지수 함수가 굉장히 많이 급박하게 그러니까 X축은 선형적으로 증가할 때 Y축이 굉장히 급박하게 증가하는 그런 유형의 함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로그 함수도 어떤 그런 감을 조금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그 함수죠. 요거 이렇게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여기 좋은 그림인데 여기 그림 보이시죠?
요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로그 그 2의 x, 그러니까 그 밑이라고 그러나요? 밑을 2이고요. x가 요 x거.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바로 로그 그래프죠? 요거 좋아 보이네. 요거 좋아 보이네. 자, 그러면 요거의 증가하는 정도, 뭔가 어쨌든 증가는 하고 있죠? 증가가 멈추진 않지, 로그도. 로그도 어쨌든, 꾸물럭꾸물럭 막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증가하는 속도가 이거보다 더 작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y는 x, 그냥 그 y는 x라는 그래프를,잖아요. 이게 y하고 x하고 똑같은 y가 있는 거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 그래프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지금 꾸물럭꾸물럭하다고. 따라서 적은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승 여기서 로그 2의 x인데 이 x승이라고 하는 이제 지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y는 x라고 하는 요 그래프를 가지고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이제 뭐 다 이야기를 들었죠. 이렇게 그려진단다. 뭐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프로그래밍을 한번 직접 좀 계산을 해가지고 한번 그래프로 찍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해서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y는 x라고 하는 요 그래프의 증가율, 증가하는 어떤 그런 추이에 비해서 로그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낮은 추세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 크게 뭐 그냥 조금 뭐 더 느리게 증가하는 모양이다. 로그는 그렇게 생각을 뭐 해도 뭐 틀린 건 아닌데 로그는 y는 x의 증가 추세에 비해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느리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느리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로그 x가.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속도 아무튼 그 정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 언제 꼭 기억을 해주시자면 나중에 자료 구조 시간이나 알고리즘 시간에 계산 복잡도, 타임 컴플렉시티, 시간 복잡도 뭐 이런 거 수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얼마나 빨리 수행을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게 지수에 대한 지수승만큼의 복잡도, 그 다음에 y는 x와 같은 그냥 n, order of 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런 y는 x와 같은 그런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복잡도, 그 다음에 로그에 비례하는 복잡도, 뭐 이렇게 주로 세 가지 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요 로그에 대한 복잡도를 갖고 있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뭐그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 시간에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 제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한번 어떤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나라고 하는 것만 좀 나열을 해보고 이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등함수, identity function, 영어 이런 정도의 영어는 좀 우리가 알아도 되겠죠? 역함수, inverse function, 이거는 뭐라고 하죠? idx. 요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첨자, id라고 하는 거에 첨자로 x를 쓴다. 그런 뜻으로 제가 언더스코어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f의 inverse 이렇게 쓰는 거죠? 함수. 그 다음에 뭐 이야기했죠? 가역함수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글쎄 가역함수 인버터블 펑션 가역함수의 하나의 보조 개념으로서 가역함수 뭐 이런 이야기 했고 상수함수 constant 펑션 이거는
to C 뭐 이렇게 되겠죠? C는 어떤 컨스턴트 되어 있고, 특성 S 배웠고요. 특성 배웠고, 그 다음에 바닥 함수, 천정 함수, 실링이구나. 실링 펑션, 실 펑션이 아니라 이런 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예제 5.32. 그 다음에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돼 있고, 제가 무슨 코멘트를 했자면 로그 함수는 fx 뭐 y는 x 그래프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느리게 증가하는 함수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5장 함수는 이제 드디어 4장과 5장 함수와 릴레이션 막 무수히 많은 정의만 나와가지고 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 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사히 4장 5장을 일단은 끝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릴 게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 이산수학을 듣고 있는 학생이 있나요? 듣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은 아니 이산수학이란다. 이산수학 다 듣고 있지. 선형대수를 듣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네라고 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선형대수 오케이. 예. 안 듣고 있는 사람만 한번 뭐 수강 신청을 못했다. 아니 뭐안 받아주더라. 못했다. 지금 수강 안 하고 있다. 선형대수 이야기 해보세요. 선형대수 나 안 듣고 있다. 다 빨리 얼른 해줘보세요. 많지는 않죠. 6명.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자면 선형대수에서 행렬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선형대수에서. 근데 지금 이제 5장 함수가 끝났고 그 다음 장이 6장이잖아요. 6장이 행렬이에요, 행렬.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6장 행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우리 커리큘럼이 선형대수하고 이산수학을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어가지고 거기서 너무너무 지금 자세하게 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산수학에서 굳이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행렬을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이상민 학생이라든지 뭐 지금 안 듣는 학생들이 벌써 6명이나 지금 있긴 하는데 그 학생들도 아마 선형대수는 꼭 들어야 될 것이고 필수던가 이게 선형대수는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AI를 할 때도 선형대수를 조금 알아야죠. 그래도 확률통계 선형대수 이런 걸 조금 알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개념 수학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장 끝났고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앞으로도 뭐 할 내용들이 사실 많은데 거기에 좀 뭐 그걸 남은 학기 남은 동안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공을 우리 소프트웨어나 IoT 인공지능 융합 전공 뭐 부전공이 됐든 쭉 따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거의 배울 가능성이 희박한 거.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 당연히 중요한 것도 이게 사실 다 중요한 거예요.
6장부터 12장까지 뭐 경중을 따지기 힘들 정도로 다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다른 과목에서 커버가 안 될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좀 생각을 좀 해서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오면은 당연히 다른 데서 커버가 되더라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중복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진행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 6장 이후부터 12장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들을 전공 과목들에서 6장은 행렬은 지금 그 선형대수에서 커버할 것이고요. 7장 경우의 수는 확률 통계 2학년 2학기 때 커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 그래프, 9장 트리, 10하고 10장 알고리즘까지는 자료 구조와 또 문제 해결 기법 또는 뭐 알고리즘 요 세 과목에서 매우 반복해서 그래프, 트리, 알고리즘을 또 이제 사실 이제 커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부울대수와 논리회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나 지금 혹시 논리회로 설계 듣고 있나요? 혹시 논리회로 설계 지금 듣고 있으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은 듣고 있죠? 듣고 있죠? 그래서 논리회로 설계에서 커버하는 게 11장이에요. 부울대수와 논리회로. 부울대수와 논리회로. 그래서 12장 형식 언어와 문법, 형식 언어 문법과 유한 상태 기계라고 하는 게 남는데 요 12장은 사실은 4학년 2학기 과목으로 전산 논리, 이름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네. 계산 전산 컴퓨테이셔널 theory of computation인데 theory of computation이거든요. 아무튼 오토마타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과목이 4학년 2학기 때 열다 보니까 보통 4학년 1학기 때까지 보통 학생들이 학점을 다 채워버리고 안 들어요. 4학년 2학기 과목을.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안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폐강 되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로 가장 우선순위는 챕터 12가 될 것 같아요. 챕터 12. 그래서 챕터 12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안 들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들은 다른 과목 들으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목요일이죠, 목요일. 목요일에 12장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형식 언어 문법과 유한 상태 기계를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장은 좀 스킵하고 8, 9, 10, 8, 9, 10. 그 순서대로 좀 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8, 9, 10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고민은 좀 더 해볼 거고요. 일단은 목요일 날부터 뭐 한 주 조금 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한 두 주 정도는 커버를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1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출해 보세요. 일단은 제출이 가능하면 일단 제출해 보세요. PPT, PPT도 올려놓을게요. 네, 네, 질문하세요, 김하성 학생. 박찬 학생 제가 PPT 올려놓을게요. 음, 어, 그러니까 이제 VS 코드나 코드 에디터들을 많이 사용하죠. 특히 이제 VS 코드 같은 거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강력히 추천하는 에디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VS 코드. 그다음에 이제 VI나 Emacs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VS 코드처럼 GUI 기반의 에디터가 없었을 때부터 텍스트 베이스드이지만 마치 GUI처럼 막 커서를 막 여기저기로 옮겨가면서 자유롭게 옮겨가면서 에디팅할 수 있는 화면 전체를 잘 활용해서 에디팅하는 그런 툴로 이제 VI나 Emacs 같은 에디터가 이제 있었었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점에서 좋은 게 있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건 개인적인 선호일 것 같은데 VI나 Emacs도 확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플러그인들을 꼽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뭐 당연히 VS 코드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좋다라고 이야기는 조금 개인 성향인 것 같아. 개인 성향인 것 같고. 근데 Emacs라고 하는 에디터 VI 대신에 Emacs라고 하는 에디터를 한번 좀 배워보는 것도 저는 이제 추천은 해요. 뭐 그거 안 배운다고 해서 뭐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딱히 김하성 학생의 답변을 딱 부러지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Emacs를 선호하는 것이지 저도 VS 코드 되게 좋아해요. 필요할 때는 또 VS 코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오케이. 여러 가지 섭렵해 보세요.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특히 Emacs 같은 에디터는 한번 써보는 거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시다. 네, 수고들 하셨어요.